자, 그러면 초등학교에 준하는 또 유아학교라는 것이 또 프랑스에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유학교라는 것은 유치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래서 그 의무 교육 연령을 3세로 낮춰서요. 3세부터 16세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학교는 의무 교육이면서 무상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아학교는 보육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학교 교육과정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그 정식 그 교육과정으로 국가가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고 있고요. 그 유아학교의 또 교사도 초등학교 교사처럼 그 자격을 유아학교와 그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일원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시키는 유보 통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도 유보 통합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의도는 아마 국가의 책임 하에서 교육과 돌봄을 구현하겠다라는 그 의도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보 통합에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유보 통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유치원도 그 어린이처럼 보육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저는 좀 찬성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그 유보 통합은 이렇게 진척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을 어느 쪽으로 통합해서 일원화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아무튼 저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그러나 빨리 어떤 그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 프랑스에서는요, 그 사교육의 비중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달리요. 사교육을 안 시켜도 될 정도로 공교육이 잘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프랑스의 대학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아서 우리처럼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건지, 정말 관심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프랑스 그 교육제도의 특징은 대학 입학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와 그랑제꼴이 있죠. 그랑제꼴은 뭐 우리말로는 큰 학교 근데 이 뜻인데, 그 대학교와 그랑제꼴로 이분화되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충실히 따라가면은 대학 입학 자격 시험 바칼로레아라고 그러죠. 바칼로레아를 통과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기존의 그 추첨제 대신에 지금 현재 대학의 선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학 입시 제도가 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특정한 대학교에 일반 대학교에 입학하는 게 그리 어렵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 치열한 경쟁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랑제꼴입니다. 그랑제꼴은 고등학교 바칼로레아를 통과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부설된 그랑제꼴 준비반에서 2년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치열하게 공부한 후에 경쟁 시험을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랑제꼴 출신들은 공부를 좀 더 오래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그랑제꼴이 일반 대학교보다 수업 연한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랑제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랑제꼴 준비반 2년 과정을 거친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프랑스를 이끄는 엘리트들은 대부분 그랑제꼴 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랑제꼴 입학 시험은 그 어려운 논제를 가지고 한 6시간 동안에 필기 시험과 3시간이 걸리는 구술 시험을 칩니다.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데 사교육이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랑제꼴 준비반 담당하는 교사들은 거의 대학 교수에 맞먹는 그런 교사들입니다. 이미 고등학교에 부설된 그랑제꼴 준비반에서 모든 걸 준비해 주기 때문에 따로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랑제꼴 준비반 학생들은 대학생 수준에 맞먹는 교육을 받는 거네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에 이런 그랑제꼴이 있다면 대부분 학생들이 일단은 그랑제꼴 시험을 다 준비할 것 같은데요.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학생들 간의 근본적인 학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랑제꼴 학생 선발은 고등학교 내신 상자, 그다음에 지원 동기서를 포함해서 아주 엄밀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랑제꼴을 가겠다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나눠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공부에 소질 있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그랑제꼴 준비반 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죠. 예. 우리는 이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결혼해서 내 집 마련하고 아이 키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생각들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택 가격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의 변화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살 곳에 대한 고민, 과연 이 프랑스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프랑스의 주택 정책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도 그 청년들의 결혼을 주저하는 큰 이유가 집값 문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 주택 정책의 핵심은 사회주택청입니다. 아마 사회주택청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주택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사회주택을 이렇게 공급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맡는 기관이 바로 사회주택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25%의 사회주택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파리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30%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사회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을 것 같은 파리에서 훨씬 더 높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아마도 그 파리 시장 이달고가 사회당 소속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랑스의 사회주택은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일반 주택과 똑같은 그 구조와 똑같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단지를 만들 때 다른 주택과 똑같이 25%의 사회주택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회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도요, 국민의 70% 정도 되니까, 결국 약 한 530만 채의 사회주택에 한 1,000만 명의 그 프랑스, 어떤 주민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차별화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국민의 70%가 입주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결국은 대다수가 사회주택에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프랑스에서는 주택을 두고 투기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집은 그 소유가 아니라 거주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주택청에 의해서 이러한 주택 가격들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는 하여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집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토를 늘 앞세우고 실천하는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기관이 사회주택청인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지금 프랑스에서는요, 직장 내 완전한 성평등은 아닐지라도 성평등이 굉장히 높게 보장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직장 내 성평등이 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는 그 여성이 경영진에 지출하는데 거의 제약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특히 2011년에 이제 법을 제정해가지고 코페이지 진메로한 법이라는데 기업 경영진에서 여성 인원을 의무를 할당했죠. 그리고 2020년부터는 그 상장 기업의 경영진에서 여성의 비율을 40%로 할당했어요. 이후에 그러니까 40% 웃돌고 있죠. 자, 그래서 경영진에서 여성 비율이 44%가 되다 보니까 현재 경영진이 그렇다 보니까 뭐 출산 육아나 육아 휴직이 되는데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겠죠. 그 정도로 경영진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여성의 성평등이 직장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여성이 결혼과 출산, 이 양육 과정에서 경력 단절, 이른바 경단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프랑스는 이러한 경력 단절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예, 프랑스에서는 그 육아휴직이나 그 출산 휴가 후에 노동자가 이제 이전의 업무로 복귀하는데 거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걸 보장해주는 관련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배상급을 지급하는 제재를 가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성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육아휴직자가 업무를 복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법안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고용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배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법안이 실효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직장 내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어떤 특별한 조치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직장 내 성평등 지수를 산정해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평등 지수가 그 점수가 미달이 되면 100점 미만에서 75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미만이다. 그러면 시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의 순이익의 1%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순이익의 1%요? 예, 엄청나요.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고요.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겠습니다. 예, 다. 예, 그러면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할 수가 수가 없네요.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에는요, 그 시민연대협약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날 프랑스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혼인제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결혼으로 갈 거냐, 팍스로 갈 거냐, 시민연대협약으로 갈 거냐 이렇게 젊은이들이 선택을 하는데요. 그 시민연대협약은 일종의 계약 동거입니다. 팍스라고도 하죠. 팍스는 그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성 간의 결혼이 민법에 규정되기 전에 팍스를 제정해 법적으로 승인해 준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팍스는 결혼과 다릅니다. 결혼은 시청에 가서 시장 앞에서 결혼식을 해야 성립됩니다. 그런데 팍스는 이런 결혼식이 필요 없고요. 서류 한 장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로 결혼과 비슷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팍스는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고 헤어질 때 그 복잡한 문제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그 동거 커플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동거 커플이 헤어질 때 재산 분할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거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같이 살았던 집 계약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팍스를 이렇게 맺으면 팍스 동거 계약서 한 장으로 동거 사실이 바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러한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효력과 또 편리함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팍스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분명히 그 팍스가 출산율을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혼외 가족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그 난 아이들을 기르고 그리고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혼외 출산 자녀들의 법적 신분들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기여를 또 했죠. 결국은 그 혼외 출산자들이 결국 사회적인 그 양육 책임들을 이렇게 지도로 어떤 강제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출산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팍스가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열쇠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 팍스를 만든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민연대 협약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여러 정책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전제가 되어야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하기 때문에 팍스만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은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너무 결혼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굳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과 비슷한 효력 있는 이런 팍스와 같은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이것도 결국은 출산율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의 경우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게 프랑스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유지하는 데 상당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도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공무원이 많다는 거죠. 이제 공무원은 이제 경쟁 시험으로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수시로 뽑는 것은 계약직인데 계약직도 이제 함부로 해고당하지 않는 안정된 신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와 더불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기업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하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래도 이제 높은 실업률이 문제죠. 프랑스는 실업률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해서 불안정한 신분에 있는 비정규직이 많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규직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고용 형태라고 몫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엄격하게 제한해가지고 법에 규정된 경우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게 프랑스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실업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 정규직이 기본적인 일자리 그렇게 보니까 일단 취업을 하고 나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의 노동 시간은 어떻습니까? 잘 알다시피 프랑스의 주 35시간 노동 계획이 대표적인 얘기죠. 2022년에 주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 노동 계획의 목적은 뭐냐면 첫째 이제 노동 시간을 줄여가지고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하는 거였고, 다음으로 일자리를 쪼개고 나누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 문제를 극복한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목적이 시행되었지만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겠습니다. 기업 쪽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겠고요. 그래도 정말 이것은 대단하고 혁명적인 획기적인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 35시간 노동으로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서 최저임금도 많이 인상되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최저임금은 늘 민감한 문제인데요. 프랑스 최저임금 우리나라보다도 어떤 표면적으로는 40만 원 정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와 환율 차이를 고려를 해보더라도 아마도 우리나라보다는 20% 정도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라는 그러한 그 기능까지 고려해 본다면 실제 최저임금은 더 높다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최저임금을 이제 이렇게 결정하거나 이럴 때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의 결정권은 프랑스 정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최저임금을 두고 그 경영자 측과 노동자 측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과는 좀 비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이렇게 경영자 측과 노동자 측이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없겠군요. 사실은 갈등은 있겠으나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란은 여전히 경영자 측과 노동자 측에 다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노조들은 항상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 되고 주장하고 경영자 측 정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은 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청년들이 체감하는 이 경제 생활에 대한 위험 인식 그리고 이런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불안을 좀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어떤 시급히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기업을 좀 활성화해서 또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벤처 창업 같은 것들을 장려하는 것도 또 중요하겠죠. 이러기 위해서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복지급여 지급 대상들을 좀 이렇게 확대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인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보면 무엇보다도 지금 그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의 폭들을 조금 그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물론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아시는 것처럼 그 부작용과 어려움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특별히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나 하여튼 청년들이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끊임없는 혁신과 그리고 또 성장을 이루는 것들, 이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도 활성화 되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새롭게 창업을 한다라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 혁신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그 청년들을 위한 인큐베이팅도 하고 엑셀러레이터로 이렇게 단계를 통해서 이끌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이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 프랑스에는 로그오프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건 과연 또 뭡니까? 예, 로그오프, 네. 로그오프, 로그인의 반대죠. 아. 로그오프. 관계를 끊을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를 끊을 권리. 일명 로그오프를 통해 가지고 50인 이상의 그 대기업에서는 그 퇴근 후에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해 의무 지시라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퇴근 후에 뭐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도 있을 수도 없고 뭐 일을 집으로 가져가는 회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회사에서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거나 알려주질 않아요. 그럼 프랑스인을 만나면 정말 절친한 사이가 아니면 휴대폰 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공적인 관계에서는. 그래서 이처럼 퇴근 후에 철저하게 사생활이 이제 보장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지내고 함께 보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보게 되겠죠. 정말 이거 우리나라도 빨리 좀 시급히 도입해야 할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될 법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프랑스 노동 환경이 정말 부럽습니다. 자, 그럼 아울러서 프랑스의 출산 휴가 그리고 육아 휴직 제도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프랑스에도 물론 그 육아 휴직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걸 부모 휴가랍니다. 부모 휴가. 명칭이 참 좋죠. 부모 휴가. 그러니까 육아 휴직이라기보다는 부모가 누리는 휴가다. 출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너스나 혜택으로 주어지는 휴가라. 이런 저는 부모 휴가라는 표현을 좀 쓰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고요. 이제 16주의 기간 이제 출산 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아 휴직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이 출산 휴가를 주로 쓰는 입장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육아 휴직 기간 중에 이제 보면은 프랑스 육아 휴직의 특징이 뭐냐면은 1년 기간 중에서 나머지 반을 다른 한 부모가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한번 도입했으면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빠가 반을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육아휴직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낮아가지고 육아휴직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산휴가 16주가 육아휴직을 대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6주니까 거의 4달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박동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출산휴가를 16주에서 4개월에서 6개월 늘리겠다는 그런 정책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출산휴가가 육아휴직을 부모휴가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출산휴가 중에는 임금의 98%까지 보전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게 제도가 출산휴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 그럼 우리나라도 이 육아휴직 대신에 프랑스처럼 부모휴가라는 표현을 쓰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이 쓰지 않으면 나머지가 소멸되는 방식을 도입하면요. 그러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우리는 특히
이 무한 경쟁 사회가 되면서 자녀에게 더 많은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결국 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극심한 경쟁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 이거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 그 초저출산 위기에는 아무래도 사회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이고 지나친 경쟁 의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경쟁 사회로 치닫기만 하면 이런 초저출산 문제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우리나라 사회 안정망이 부실한 이런 현실 속에서는요, 어떤 극심한 경쟁에 밀려서 그냥 많은 청년들이 그냥 소위 말하는 루저로 이렇게 처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이런 열악한 처지에서 자녀를 낳아서 그리고 대물림할 생각도 없고 그냥 이러한 그 사회의 그 희생자로 지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 초저출산 위기를 빠져나오려면 이런 경제적인 소비주의라든가 자기과시의 중심에 이런 삶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의 그 어떤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은요. 이런 그 가정에 대한 가치, 그리고 가정의 역할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조금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복지 정책도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 가정에 대한 가치를 구현하는 것들, 그 중요성들을 재인식하는 것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초저출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프랑스를 떠받치고 있는 사회 연대 정신, 이 사회 연대 정신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또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사회 연대 정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사실은 사회 연대 정신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전통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웃과 연대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문화는 우리 그 전통 문화 속에 분명히 있고요. 우리 마을 공동체적으로 다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들이 다 그 해체되고 끊어졌다고 저는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 사회 연대를 통해서만 개인들은 고입되지 않고 사회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뒷받침해주고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프랑스에서의 연대라는 것은 내가 사회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갚아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 정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겠죠. 그리고 또 초저출산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각자 이렇게 너가 스스로 생존해라 이렇게 그 각자 개인에게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이러한 연대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정신이 없으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고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군요. 한국 사회는 이념적으로, 계층적으로 정말 너무나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 연대 정신 정말 시급합니다. 예, 그렇죠. 이 사회 연대 정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나만 살겠다는 그런 정신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면 나도 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런 사회 연대 정신이 빨리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예, 저도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참 그들의 제도와 정신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부러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될 때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제 가장 큰 문제인 이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단순한 그 개혁이나 단순한 변화는 힘들다고 봅니다. 대대적인 사회 개조나 사회 대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그 사회학자와 정치학자였던 미르달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쓰는 책이 인구위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 인구 문제는 그 어떤 사회 문제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어요. 그리고 단순한 미봉책만으로 출산 위기를 극복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희망사항만 열갈 게 아니라 진정한 사회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이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스웨덴이 사회복지국가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복지 체계가 갖추어지긴 하지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사회 안전망도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출산 장려 정책이나 가족 정책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런 청년층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청년층들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주장이 그러면 벌써 제가 알기로 100여 년 전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100여 년 전이 맞습니까? 그렇죠. 이런 주장. 100년 전에 주장이었고 아. 미르달 부부가 그런 주장을 했고요. 예. 그런 주장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웨덴이 사회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출산 정책과 가족 정책이 사회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이 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가족 정책이나 인구 정책이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정말 우리 교수님 그리고 박사님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이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